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2월 21일 수요일이고요. 눈이 옵니다. 눈은 예쁜데 도심에 살다 보니까 참 눈 오면 걱정스럽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날씨부터 알아보죠. 박소연 기상캐스터. 네, 상암 DDMC 앞에 나와 있는 박소연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암은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는데요. 제 뒤로는 이미 온 세상이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오늘 전국에 눈과 비 소식이 있고요. 길이 무척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보행자 안전과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추위가 좀 덜하지만 출근길이 문제입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대설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출근 시간대에 중부지방 곳곳으로는 시간당 2에서 3cm 안팎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도로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 시간을 여유 있게 두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남, 호남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 북부와 강원 많은 곳에는 최대 15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에는 최대 8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경남권 해안에는 최대 20mm의 어는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한데요.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눈구름의 뒤로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고 있어서요. 오후에 일시적으로 대기질이 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1.3도, 대전은 영하 1.5도, 부산은 4.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 4도, 대구는 5도, 부산은 9도가 예상됩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눈이 내리는 남부지방은 밤에 비와 눈이 얼어붙어서 도로가 빙판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생활부의 투잡비는 가장입니다. 최근 투잡비는 사람들이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부업을 하는 가장이 4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조사 자료를 분석을 해봤더니요. 올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부업자가 36만 8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부업자의 67%를 차지했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전체 부업자도 한 33% 정도가 늘었고요. 가장 부업자도 4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네, 왜 가장 부업자 수가 늘어났을까 생각해 보면 워낙 고금리, 고물가였기 때문에 월급으로는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언론사 기사나 이런 거 보신 분들은 실질임금이 깎였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아무래도 고임금하고 고물가 상황에서 지출은 많아졌는데 들어오는 소득은 적으니까 자연스럽게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정경련 설명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당 근로시간이 2017년에 35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올해는 32시간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그대로인데 근로시간이 5시간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부업을 해서 나머지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건데요. 특히 저임금 공공일자리와 임시직, 일용직 위주로 부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산업이 저임금 구조에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거든요.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까지 부업을 떠야 과연 생기를 잇는 게 가능한 거냐 이걸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근로시간 규제를 풀어서 더 많이 일하게 해주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적정한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는 거냐 이 두 양자택일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노동개혁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가정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투잡에 나선 가장들의 무거운 어깨,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어깨가 가벼워질 수 있도록 경기도 좀 풀리고 다 무슨 제도적인 개선 이런 노력들이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40만 가구 월패드 해킹범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아파트 거실에 설치된 월패드를 해킹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유출한 해킹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아파트 내부 공간을 몰래 촬영한 영상 일부를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판매하려 한 30대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월패드라고 하면 아파트 집집마다 붙어 있는 네. 건데 뭐 난방을 조절하기도 하고 출입문을 이렇게 만지기도 하는데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집도 있는데 네. 이걸 해킹했다는 거예요? 월패드에 카메라가 부착돼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있어요. 계세요? 네네. 저희 것도 나오니까요. 예, 그렇죠. 네. 그 카메라가 부착돼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네. 아. 그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해킹만 하면 얼마든지 실시간으로 가족 내부에서 어떤 일이 예.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악용을 해서 피의자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동안 2개 업체가 제작한 월패드를 사용하는 아파트 단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그 수가 전국의 638개 단지 40만 가구나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단지가 하나의 망으로 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중앙 서버만 해킹하면 모든 가구의 집안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건데요. 집에서는 뭐 러닝 셔츠만 입고 있기도 하고 아, 그러잖아요. 그럼요. 네네. 근데 그걸 다 보고 영상으로 촬영해서 그 영상을 빼돌려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려고 일부는 실제로 또 올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 범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40만여 가구의 사생활을 엿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도 얘기했지만 우리 집에도 있는데 이랬어요. 네. 전에도 왜 컴퓨터 켜놓으면 컴퓨터 여기 저 카메라 있는 거 네네. 이게 해킹당했다는 얘기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보니까 해킹범의 실체가 더 놀라웠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 월패드 IT 보안 전문가다 이렇게 제가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 이 월패드 문제가 사실은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었거든요. 네. 언론에 나와서 이거 해킹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설명까지 했던 사람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이 해박한 IT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리고 또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식당이나 숙박업소에 공유기 같은 거 쓰잖아요. 네. 인터넷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 공유기를 해킹해서 먼저 공유기를 뚫습니다. 네. 뚫고 난 다음에 그 공유기를 경유지로 삼아서 아파트 중앙 서버를 해킹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추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월패드가 해킹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안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파트 단지 630개 단지가 넘게 지금 해킹을 당했다고 하니까 각 단지별로 보안 점검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과연 이렇게 중앙 서버에 모든 아파트 가구가 다 연결되는 게 맞는 거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걸 이제는 고기에다가 뭐 이렇게 헝겊으로 붙여서 그러니까요. 가려야 뭐 놔야 스티커를 되는 거지. 붙여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집안을 촬영하는 카메라는요. 네. 바깥은 볼 수 있지만 네. 집안 안쪽을 향하는 카메라에다가 아예 이렇게 가려놓게 해서 그게 뭘 좀 붙여놔야 되겠네. 붙여놔야 되겠어요. 예, 불안하시면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뿐이 아니고 요즘 모든 것들이 전자기기로 다 연결이 돼 있어서요. 보안에 취약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거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 아들 취업 대가로 간 기증 약속한 모친입니다. 이게 좀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할 것 네. 같은데요. 국내 모 건설사 회장에게 현금 1억 원과 아들의 취업을 약속받은 뒤에 간을 기증을 하려고 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이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여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를 했고요. 또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50대 남성에게는 징역 1년을, 또 이 브로커를 도운 사람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아들의 취업을 위해서 간 기증을 약속하다니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근데 이 50대 여성이요, 그 올해 2월에 지인을 통해서 건설사 회장이 병에 들어가지고 간 이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장에게 연락을 취했던 것 같은데요. 연락하고 난 다음에 뭐 이러니 저러니 서로 얘기가 있지 않았겠어요. 네. 그러다가 간을 기증하는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받기로 하고 또 아들의 취업을 보장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후
회장의 며느리 행세를 하면서 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장기 기준 검사도 받고 그래서 수술 준비까지 들어간 상황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마침 그런데 입원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성 판정 받으니까 수술이 보통은 한 최소 일주일 이상 미뤄지게 되잖아요. 그 사이에 가짜 며느리라는 사실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은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요. 법정에서 이 여성이 한 말이 뭐 이게 일종의 이제 선처를 바라기 위해서 했던 말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가슴 아픈 측면이 있어요. 아들이 항공사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또 안쓰럽게 보였는지 엄마인 내가 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법을 잘 모르고 내가 그런 일을 벌였다. 그러면서 선처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아유, 이게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는 게 어머니라고는 하지만 네. 어쨌든 이제 실행이 되지 않았어. 그거에 약속을 한 다행이네. 거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아들이 나중에 어머니 간을 그렇게 팔아가지고 내가 취직이 됐다는 걸 알았다면 뭐 얼마나 가슴을 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도 그렇고요. 저는 건설사 회장이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악용해서 다른 사람의 간을 사실 살려고 했잖아요. 네. 이 행위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사실 처벌받지 않습니까? 처벌 받아야죠. 이 그죠?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게 또 미수에 그쳐서. 와, 그것도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참 여러모로 아이고, 가슴 아프게 하는 소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서운 추위 그리고 눈 아름답긴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이렇게 불편함이 있잖아요. 네. 그래도 겨울의 행복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겨울의 행복을 찾으려면 일단 좀 따뜻해야죠. 몸이 따뜻해야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행복은 귤을 이렇게 까먹으면서 우리 행복한 아침을 네. 행복하게 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그것도 좋은데 겨울에 춥다고 마냥 귤만 까먹고 집에서 네. 나가서 운동도 좀 하고 좋은 경치도 보고 좀 그래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몸도 좀 움직이고 힐링하면서 경치도 좀 볼 수 있고 그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겨울 여행의 백미 떠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주혜경입니다. 언제 떠나도 즐거운 것이 바로 여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손만 뻗으면 닿을 만한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천혜의 절경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도록 하시죠. 한 폭의 수채화와 같은 자연의 품에서 평안히 휴식을 취하는 오감만족 여행. 경기도 포천에서 시작합니다. 포천 여행의 하이라이트 하면 단연 한탄강을 꼽을 수 있는데요. 한탄강 여행을 잘하는 방법 궁금하시다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탄강 이곳을 둘러보기 전에 센터를 먼저 와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한탄강의 역사, 지질, 생태, 문화를 전부 다 전시해 놓은 공간입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는 한탄강의 형성 과정과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주상절리, 그리고 백의 용암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탄강은 네. 북한 평강군에서 용암이 50에서 13만 년 전에 분출을 해서 수십만 년을 흐르면서 깊은 폭포를 깎아낸 거죠. 내륙에서 볼 수 없는 정말 독특한 경관인데요. 네. 이게 전부 다 현무암입니다. 그래서 용암이 지상으로 나와서 굳어져가지고 수십만 년 동안에 한탄강이 깎아서 절벽을 만들었고요. 이 절벽은 주상절이라 그래요. 그 기둥 주자라 가지고 그 기둥이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그런 형태의 주상절리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탄강의 다양한 생태계도 살펴볼 수 있답니다. 한탄강 리버마켓은 지역 주민들의 경제 활동을 다변화하고 한탄강을 폭넓게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포천만의 특색 있는 먹을거리와 볼거리를 만날 수 있어서 더욱 반가웠습니다. 여기 뭐죠? 사과 농장. 오, 포천 사과. 잘 먹겠습니다. 네, 많이 더 드렸어요. 아니, 포천 사과는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일교차가 이제 크잖아요. 그래서
쌀이나 사과 이런 게 맛있는 거예요. 당도도 좋고 경도도 좋고 지금은 포천 사과가 지금 유명해요. 오, 막 담으시네. 우리 어머니들. 맛있어요? 아니 어제 가다가 여기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 여기까지 또 차서 온 거 이거 맛있는 거야. 아, 어떤 맛? 상큼한 맛. 우리 어머님들 여기 포천 와서 놀아보시니까 어떠세요? 포천 한탄강. 공기 너무 좋아. 그 한타강 여기 하늘다리 거기도 건너갔다 오고 그랬는데 너무 좋은 거야. 아, 뭐 저것쯤이야. 뭐 실제로 올라가 보니까. 그게 아니야. 거기 그게 이제 아니고 오금이 저린 거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땠어요? 짱이죠, 뭐. 어머니들이 극찬한 한탄강 하늘다리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서 가장 먼저 가봤습니다. 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올라와서 보니까 더 길다, 다리가. 아, 여기 어떻게 건너지? 근데 생각보다 많이 흔들거리진 않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한탄강의 절경을 보러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협곡 사이를 길게 지나는 다리가 인상적인데요. 겨울색으로 갈아입은 풍경이 고즈넉한 여유까지 선물해줍니다. 흔들거리지 않는데? 괜찮네요. 뭐 괜찮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흔들려. 지지한대로 뛰지 마! 뛰지 마! 흔들려. 다리가 출렁출렁하니까 정말 다리를 건너는 게 아니라 물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하늘다리의 가장 큰 매력은 이겁니다. 정말 하늘 위로 걷는 느낌. 곳곳에 강화 유리를 설치해서 한탄강의 물살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데요. 아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탄강이 굉장히 맑아요. 맑아서 우리 자연을 보는 그 느낌이 더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힐링이 되는 것 같네요. 한탄강의 매력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욱더 멋진 비경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데요. 비둘기낭 폭포가 겸손해야만 볼 수 있는 폭포라고 하거든요. 왜 겸손해야지만 볼 수 있는 폭포라고 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보고 싶으니까 겸손한 자세로. 자, 감독님 먼저 가실까요? 꼭꼭 숨어 있는 비둘기낭 폭포를 만나려면 계단을 타고 쭉 내려가야 하는데요. 저절로 겸손해지더라고요. 뭔가 한기가 막 올라오는 그런 느낌 있죠. 물소리도 계속 들리고 이게 물가에 다가갔을 때 느껴지는 그 차가운 기운이 막 느껴지는 저건가? 오! 햇빛 때문에 안 보였나 보다. 와, 물이 너무 맑아요. 숲속 절벽 아래 천연기념물 제537호 옷빛 물결을 자랑하는 비둘기낭 폭포가 숨어 있는데요. 주변 지형이 비둘기 둥지처럼 움푹 들어간 주머니 모양과 비슷해서 비둘기낭 폭포라고 이름 지어졌다고 합니다. 뚝각에서 딴 데만.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저요? 네. 광명에서 왔어요. 너무 좋아요. 여름에 계절별로 여기 풍경이 달라가지고 봄에 오면은 또 더 이렇게 물 색깔이 너무 예쁘고. 맞아. 근데 네, 가을에도 예쁘고 겨울에는 이제 이번이 처음 온 거예요. 계절마다 다른 빛깔을 선보이는 비둘기낭 폭포 정말 매력적이죠. 계속해서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걸었는데요. 아주 특별한 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소개 좀 해주십시오. 누구십니까? 저는 이제 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가 특별한 곳이라고 해서 네. 소개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여기 어떤 특별한 곳입니까? 여기 아마 70년 그 이상 개방이 되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트레킹 코스라서 네.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서인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천혜의 절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 걸으면서 막 계속 한탄강의 그 물소리도 계속 들려오고. 들으시죠? 네네. 이 느낌도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네. 한탄강에서 흐르는 물을 저희 포천 시민들이 팔당 상수원을 먹기 전에는 이 물을 먹었었습니다. 그 팔당 광역 상수도를 이제 공급을 받게 되니까 이 한탄강 본류를
이제 국민들한테 개방하게 된 거죠. 계속해서 걸음이 닿은 곳은 멍우리 협곡 전망대였는데요. 저 떨려요, 시장님. 아유, 그러세요? 네. 저기 올라가서 보시면 아마 더 그런 느낌 드실 거예요. 저 아직 안 봤어요. 아, 이제 볼까요? 한번 눈 떠보세요. 짠. 오, 예쁘다. 한탄강을 탄생시킨 용암의 흔적이 한 폭의 그림처럼 멋지게 쫙 펼쳐졌습니다. 한탄강에서도 이렇게 잘 보이는 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와, 예쁘다. 이곳이 마그마가 흘러내리면서 형성된 협곡의 최고 잘 전망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그래서 여기가. 명승 94호로 지정된 멍우리 협곡 전망대입니다. 전망대에 딱 서보니까요. 여기가 왜 전망대 자체가 명승으로 지정될 만한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네. 멍우리 협곡은 용암이 흘러 협곡이 형성된 과정을 알 수 있어서 학술적 가치도 높다고 하네요. 여기가 바로 화적연입니다, 여러분. 해설사님! 안녕하세요. 화적연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곳 화적연은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 지질 공원 중에 아주 중요한 장소를 명소라고 지정을 해놨어요. 그 명소 중에 한 곳이기도 하고 명승 제93호로 지정되어 있는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화적연은 조선시대 화가 겸재 정선의 그림으로도 유명한데요. 정말 장관이죠. 네, 오늘 지질 명소 다니느냐고 많이 힘드셨죠? 힘도 들었지만 사실 너무 아름다워서요. 힘든 줄도 모르고 다녔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멋진 설명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추억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동 100배, 경기도 포천의 힐링 여행이었습니다. 자연이 주는 거대한 감동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하루였는데요. 여러분도 춥다고 방 안에 웅크리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산뜻한 공기와 자연이 주는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이곳 포천에서 힐링 트레킹을 함께 즐겨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포천 강력 추천합니다. 포천으로 놀러오세요. 추운 겨울을 느낌 있게 수도권에서 1시간 남짓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쉴 수 있는 여행지 경기도 포천으로 겨울 여행 떠나보세요. 네, 이번엔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연예계 소식을 정리해봅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언제 봐도 반가운 세 분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 기자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예 리포터 홍규입니다. 자, 네, 오늘 반갑습니다. 홍규 씨 연예 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부터 전해주시죠. 연예 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는 태진아 아들 가수 이루 한밤중 음주운전입니다. 태진아 씨 아들 가수 이루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는 소식입니다. 다행인 건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별다른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건 정말 다행인데 가드레일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술을 마셨던 걸까요? 네, 당시 이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엄청납니다.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영상을 보시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 씨 말고 동승자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루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 주치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이 서울 강변북로 구리방향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도로에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보시다시피 아주 쾅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루 씨 이 차량 일부와 도로 경계석이 파손이 됐는데요. 충격적인 건 옆자리에 이루 씨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승자가 있었던 거예요? 네,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 보셨지만 지금
큰 사고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동승자가 있었다. 사실 동승자가 있었다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만약에 지금 이제 이 이루 씨가 이제 음주운전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면은 그 동승자가 옆에 있으면서 그거를 말리지 않았다는 거죠. 네. 지금 우리 음주운전 방조죄가 생겼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음주운전을 하는 음주를 한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내가 조수석에 탔거나 아니면 그 차에 타지 않았어도 자동차 키를 건네거나 어떤 목적지를 이렇게 찍어주면서 내비게이션 조작 행위를 해줬다. 이런 모든 게 다 음주운전 방조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승했던 남성에 대해서 경찰이 조만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이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루 씨의 이런 무책임한 음주운전 때문에 최근 비상이 걸린 곳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루 씨가 최근에 확정 지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드라마에 주연급 배우로 출연이 확정되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 드라마 제작팀 정말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요. 내년 상반기에 또 방송 예정이었다고 해요. 첫 촬영을 코앞에 둔 상황에 이런 악재가 낀 겁니다. 이번 사고로 주연 배우는 당연히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다만 드라마 제작진 측에서 한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작진도 굉장히 무겁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아직 첫 촬영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연 배우를 교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네,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게 된 이루 씨.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뭐 운전자 바꿔치기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사실 연예인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내가 뭔가 잘 나간다 했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되고 하나는 반드시 전조가 있습니다. 그 전조가 바로 지난 9월에 있었던 건데요. 그때 당시에도 이 이루 씨가 한담동에서 술을 마시고 뭐 음주운전을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사실 끝까지 음주운전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송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동승자가 있었는데 이때 운전자를 바꿔치겠다. 저희가 아니고 동승자가 운전했어요. 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혐의가 확인이 돼서 네, 지난달에 검찰로 송치가 된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번의 지금 이런 사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3개월 만에 네. 음주운전 이게 일이 또 있는 거잖아요. 네. 글쎄 이제 그 이루 씨의 음주운전 아버지 태진아 씨의 활동에는 또 어떤 영향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우선 이루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일 SNS를 통해서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죄드린다. 보도된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 모든 연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루 씨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트로트 가수 태진아 씨의 아들로 처음 굉장히 예능 활동을 통해서 돈독한 부자 관계로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미 이 음주운전을 통해서 우리 방송에서도 태진아 씨 이름이 좀 불명예스럽게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네. 또 태진아 씨 같은 경우에는 노래로서 사람들에게 흥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인데 아들의 이런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이름이 언급이 되고 기사화가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리스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이루 씨 사건을 보고 굉장히 참 마음이 답답했었던 것이 올해 유독 연예인들, 특히 스타들의 음주운전 소식이 많았어요. 곽도원 씨, 김세론 씨, 신혜성 씨까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대중이 큰 질타를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가 또다시 일어났다는 거 경각심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너무너무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예 소식 키워드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연예라이브 두 번째 키워드는 배우 이범수의 갑질 논란 의혹, 그 진실은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한 대학의 공연예술대학부 학부장으로 재직 중인 이범수 씨가 학생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전해진 가운데 해당 학교 측이 대학 본부에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진행할 예정이고 정확한 조사 마무리 시기는 정해진 바가 없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논란이 제보로 시작이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폭로글이 올라온 건데요. 해당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돈이 많고 마음에 드는 학생은 A반으로 나누고 또 가난하고 싫어하는 학생은 B반에 배정을 해서 A반 학생에게만 졸업 때까지 주조연을 맡겼고 또 B반 학생들에게는 역할을 주지 않아서 연기를 배울 기회조차 없었다. 그리고 심한 욕설로 수치심을 주었다. 이로 인해 1학년 절반이 휴학을 하거나 자퇴를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이범수 씨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이범수 측이 소속사가 가진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입학 성적에 따라서 분포를 한 거다. 말하자면은 소득 상황, 학생들의 소득 상황의 세부 상황을 알 수도 없는데 무슨 소득에 따라 나누느냐,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성실하고 열정적인 일부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타당한 거 아니냐. 대신 뭐 편애를 주고 누구는 더 잘해주고 누구는 배제하고 이런 적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면 또 뭐 좋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요 다음이 조금 이제 아무래도 지금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또 법률 대리인이 이런 반응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허위적인 어떤 악의적인 어떤 댓글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게시글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강경 대응하겠다, 고소까지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인권센터로 넘어갔거든요. 이게 소득이 아니라 성적에 따라서 했다. 이게 물론 양반이 A반, B반이 고르게 뭐 학생들이 분포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총학생회에서도 A반, B반 성적에 따라 나눈 거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또 반을 나누는 기준이 성적만 또 있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인권센터에서 심층적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갑질 의혹이 인권센터로까지 넘어갔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차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이범수 씨가 재학 중인 대학교 측에서도 당연히 입장을 내놔야 되겠죠. 19일에 이런 입장을 한 매체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감사과 인권센터의 이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학 본부에서 전체적인 전수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정확한 마무리 시기가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정확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대중에게 알리겠다라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네,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연예 소식 키워드로 한번 볼까요? 연예 라이브 세 번째 키워드는 글로벌 트로트 시대, 선봉장은 임영웅입니다. 한때 중장년층의 전용 문화 혹은 성인 가요로만 치부됐던 트로트가 장르와 이미지의 한계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트렌드의 중심이 된 트로트의 인기와 열풍에 힘입어 트로트 가수들도 글로벌 행보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트로트가 진짜 젊어졌어요. 네. 부르는 사람도 젊어졌고 듣는 사람도 젊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현재 트로트는요, 이 다양한 장르로 변주를 합니다. 발라드도 접목하고 댄스도 접목하고 정동원 씨 같은 경우는 또 랩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이렇게 접목을 하면서 세대 교체를 이뤄내고 있는데 정말 바야흐로 글로벌 트로트 시대가 열렸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 선 가수가 있습니다. 이 트로트의 히어로, 우리의 임영웅 씨인데요. 트로트를 넘어서 대한민국 가요사를 다시 쓸 정도로 기록을 세워가고 있는 임영웅 씨가 글로벌 트로트의 선봉에 섰다라는 것, 바로 해외 공연을 앞두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해외 공연 하니까 약간 제가 멈칫한 게 이제 해외 효도 여행 보내드려야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가고 싶은 어머니 아버님들 많으실 거란 말이죠. 네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 이제 고척돔에서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친 우리 임영웅 씨가 이 기세를 몰아서 2024년 2월, 불과 지금 2달도 안 남았어요. 2월 11일, 12일 양일간 미국 로스앤젤러스 돌비 시어터에서 단독 공연을 개최하거든요. 요게 한 3,400명 들어가는 그런 극장인데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 돌비 시어터 어디서 들어봤는데 오스카상, 그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그런 곳이잖아요. 2002년부터 열리고 있고 사실 여기서 우리 기생충도 여기서 지금 상 4개나 받았던 그곳인데 바로 그곳에서 이제 공연을 개최한다는 건데 사실 뭐 여기 보면은 뭔가 그 해외 굉장히 유명한 그 셀린 디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유명 발레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돌비 시어터에서 우리 임영웅이
공연을 한다? 아, 이거 정말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국내를 넘어서 2023년에는 글로벌 영웅 시대가 되는구나 이런 네, 맞습니다. 느낌인데 임영웅 씨뿐이 아니고 홍진영 씨도 해외 뮤지션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해요? 네, 맞습니다. 지난 4월 이 발매한 비바라 비다라는 곡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빌보드 월드 디지털송 세일즈에서 무려 9위에 올랐어요. 트로트의 힘을 딱 보여주었었던 아주 그 좋은 사례였는데 아이튠즈 그리고 아마존 뮤직까지 이 글로벌 빅3 차트에 진입한 홍진영 씨 이 노래인데 이번에 최근에는 영어 가사로만 이루어진 신곡 벌 인 더 미러를 발표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만나고 왔는데 여전히 밝고 정말 그 흥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전하더라고요. 이 미국 팝 가수 프롤리가 피처링을 하고요. 디즈니 뮤직 퍼블리시 팀 전속 이 작곡가가 곡을 만들고 이제 프로듀싱을 했는데 미국 아마존 5개 차트에서 무려 1위를 달성을 하는 듯 정말 최초의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네. 트로트계에서 미국 콘서트는 나 탑 가수 됐어요 이런 거. 맞습니다. 앞서 트로트계에서 먼저 한 획을 그은 나훈아 씨, 남진 씨, 서른도 씨, 주현미 씨, 장윤정 씨 등도 미국에서 공연을 열고 팬들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하필 겨울 시즌에 미국에서 이렇게 투어를 하는 걸까요? 왜일까요? 우리 또 행복한 아침 식구였던 가수 영기 씨한테 물어봤습니다. 영기 씨가 얘기를 하는 것이요. 일단 이 가수들 특히나 행사 쪽에서는 1, 2월은 비수기로 통한다. 그래서 행사가 많이 없다. 1, 2월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관계자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일단 추운 날씨 탓에 행사를 해도 모객이 어렵고 콘서트를 해도 모객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전국 투어가 가능한 이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기에 차라리 미국 콘서트를 열어서 쉼없는 활동을 하고 또 이곳에서 내가 관객을 모객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인기를 증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 투어가 가능한 가수들은 이제 해외로도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K-팝은 이미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데 우리 트로트의 세계화도 이제 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싸이도 있고 블랙핑크도 있지만 여하튼 그래도 시작점이라고 하면 BTS를 시작점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K-팝이 우리만의 팝이 아니라 글로벌 K-팝이 됐어요. 그리고 사실 이 가요계뿐 아니라 뭐 영화계 모든 뭐 드라마 쪽에서 야 지금은 K랑 뭘 해야 돼, 코리아랑 뭐를 해야 돼 이런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또 이 트로트 분야에도 예외가 아닌 거죠. 사실 트로트를 들어보면 이 진한 감성 이게 많은 세계인들의 가슴을 울릴 만도 한데 또 우리 트로트 가수들이 트로트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지금 최 기자가 얘기했듯이 뭐 발라드, 힙합, 모던록 다양한 장르하고 접목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음악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해왔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이제 성과를 보인다 싶고 이제 K-팝을 넘어서 K-트로트도 글로벌 인기를 누릴 날이 온 것 같습니다. 네, K-트롯 앞으로 더 멋진 모습 보여주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연애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연예라이브 네 번째 키워드는 전 소속사가 입금한 정상금 약 50억 기부한 이승기입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가 갈등을 빚고 있는 전 소속사로부터 받은 정상금 약 50억 원 중 소송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라는 가슴 따뜻한 소식입니다. 이승기 씨가 소송한다고 그래서 이제 못 받은 저작권료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돈 때문에 소송이 이어지는구나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승기 씨가 한 매체를 통해서 이젠 공식 입장을 했습니다. 공식 입장을 통해서 소속사 싸움을 결심한 순간 제가 이 받을 돈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결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돈이 저보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 쓰일 수 있다면 제가 느끼는 행복과 가치는 단순히 50억 원 이상일 것이다라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이 받은 50억 원의 돈 중에 소송 경비를 제외한 모든 돈을 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데뷔 때부터 뭐 모범 청년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 기사를 보고 와 정말 역시 이승기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대단하죠. 네, 그런데 또 이런 기부 결심을 한 50억 기부 결심을 한 또 배경을 들어보면 또 대단합니다. 일단 다음 주부터 기부처 관계자들 만나서 어떻게 어디에 얼마씩 기부할까지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결심을 했느냐.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많은 분들이 나와 함께 분노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아주 큰 어떤 마음의 위안을 받았다는 거죠. 아,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거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함을 어떻게 표할까 하다가 사회에 돌려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인 게 왜 그동안 주지 않다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꺼번에 확 준 거예요? 네, 전 소속사 측은요, 16일에 이런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오랜 기간 전속 계약 관계를 유지했었던 이 이승기 씨와 정산 문제로 길게 분쟁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기지급 정산금 13억 상당 이외에 미지급 정산금 29억 원 상당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12억 원을 다 더해서 지급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이승기 씨가 좀 화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동안 안 주다가 일방적으로 한 번에 돈을 보냈다라고 발표를 그냥 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이승기 씨에 대한 정상근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공식화를 해버린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승기 씨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굉장히 화가 날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미지급금, 정산 이런 이름으로 통장에 50억 원을 확 꽂아버린 건데 이게 사실은 일방적이고 돈을 그냥 투척했다라는 기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기 씨 입장에서는 초반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게 나는 돈도 돈이지만 정산금 내역이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정산금 내역에 대한 부분은 일단 서로 입장이 전혀 맞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돈만 줘버린 거예요. 이승기 씨도 저는 사실 이게 법률 대리인들이 아주 치열한 수싸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앞으로도 이승기 씨가 언급한 대로 굉장히 긴 법적 다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중이 한 달 이상 이 큰 액수를 계속 보다 보면은 대중도 사실 굉장히 피로하거든요. 이 부분을 미연에 이제 방지를 하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50억을 기부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글쎄요, 이 엔터테인먼트 소속사 입장에서 이제 이승기 씨가 이렇게 든든한 대중의 지지까지 얻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나갈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받아야 될 돈을 받았으니까 이대로 끝인가 했는데 보니까 더 긴 법정 싸움을 이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왜냐하면 정산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못 준 거 이만큼인데 맞아? 하고 상대한테 확인해야죠. 그런데 최 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셨는데 아니 정산 내역도 주지 않고 이러이러해서 얼마야가 아니라 그냥 50억을 줬다. 이거는 사실 이거 지금 동정하는 것도 아니고 연민하는 것도 아니고 화해는 제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제 법적 공방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이승기 씨 그래도 또 본인 할 일은 해야죠. 새해는 새 프로그램 MC도 맡는다고 하고 또 가수기도 하고 연기자기도 하니까 그의 좋은 모습들은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네, 지금 앞서 화면으로 보셨습니다마는 오늘 초대 손님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아들 둘을 가수와 배우로 키워낸 어머니이신데, 야 지금 저 화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머니는 영화계를 들었다 놨다. 그렇습니다. 요즘 방송가에서 종횡무진하는 스타들의 어머니가 굉장히 많으신데 그중에 배우와 가수 아들을 둔 그런 어머니입니다. 어떤 분일지 사실 저희가 또 퀴즈를 또 준비를 했죠. 네, 알 것 같으면서도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눈, 코, 입 퀴즈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힌트 함께 보시죠. 근데 우리가 영상을 앞에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참 모른다고 해야 될지. 눈, 코, 입이 아주 그냥 시원하게 생기셨죠. 바로 공개하자고요. 이게 앞에 영상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딱 알아볼 수밖에 없는 잘생긴 남자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올해 나이 38세로 배우 데뷔 20년 차, 데뷔 초 누나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든 연하남 전문 배우에서 드라마 속 실장님 전문 배우로 발돋움.
지금은 K채널 주말 드라마에서 어머니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배우입니다. 네. 바로 어떤지 알죠? 공개합니다. 이태성 씨. 이태성 씨. 맞습니다. 배우 이태성 씨입니다. 예. 오늘 초대 손님은 이태성 씨가 아니고 네. 이태성 씨의 어머니십니다. 네, 요즘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바쁘시다고 합니다. 63세 나이에 늦깎이 영화 감독으로 데뷔한 박영애 씨를 소개합니다. 나와주세요.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인사주시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정식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행복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도전의 아이콘이 되고 싶은 영화감독 박영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우 이태성, 가수 성유빈 씨의 어머니 이랬는데 이제는 독자적으로 감독 박영애 이렇게 불립니다. 네. 기분이 어떠십니까? 글쎄 우리 여자들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는 것 같아요. 네. 결혼을 하면서부터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고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뭐 누구의 어느 댁 며느리 이렇게 불리다가 자기 이름을 찾는 게 참 힘든데 요즘 제가 제 이름으로 불리우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네. 비로소 내 이름을 찾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름을 찾았는데 앞에 감독자가 붙어. 그러니까요. 감독 박영애. 이렇게 대단하신 되는 거죠. 네. 늦깎이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하시게 된 건데 요즘 인기를 좀 실감하세요? 어떠세요? 아, 그러게요. 뭐 자고 나면 뭐 스타가 됐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한 게 뭐 그렇게 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했는데 네. 그냥 인생 살다가 어떤 그냥 뭐 남들 안 하는 거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도전 의식으로 시작을 했던 건데 너무나 좋게 봐주시고 또 많은 좋은 평들 해주셔서 지금은 조금씩 실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감독 박영애, 그는 누구인가? 인생 스토리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영규 씨가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바로 키워드로 알아보는 박영애 감독의 도전 인생.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오, 스타의 어머니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영화 감독으로. 그래요. 박영애 감독님이 저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게 아무래도 저 관찰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감독이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박영애 감독님은 아들인 배우 이태성 씨와 손주 한승군과 함께한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덩달아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이태성 엄마, 한승희 할머니로 불리던 박영애 감독님은 지난 7월 돌연 영화 감독 데뷔 소식과 함께 프로그램을 하차했고 이후에 영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네, 국내외 영화계 파란을 일으킨 영화입니다. 짜장면 고맙습니다.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아무래도 홍정선 기자님께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보고 싶었지만 아직 개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직 관람은 못했는데 지금 뭐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미 개봉 전부터 알고 계실 거예요. 짜장면 고맙습니다. 이 영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해외에 뭐 50개 넘는 영화제에서 초청이 됐고 심지어 그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55관왕? 근데 이걸로 끝날 것 같지도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독립영화고 단편영화고 50분짜리 단편영화고 그렇긴 하지만 55관왕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도대체 무슨 영화길래 하고 또 하나 별명이 붙었습니다. 네. 제2의 미나리다. 근데 미나리가 그때 28개 받았거든요. 네. 근데 55개면 야, 거의 지금 이거 2배에 대단하다.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그럼 도대체 55개, 그중에 제가 55개 너무 많아서 소개해드릴 순 없고 대표적으로 한 두 군데 말씀드리면 제3회 일본 도쿄 영화상에서 베스트 디렉터스상, 또 베스트 슈퍼홈상, 베스트 드라마상 이렇게 또 3개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제2회 할리우드 월간 영화제에서도 또 베스트 단편 드라마상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뭐 이외에도 이 상 중에는 현영 씨가 또 인도에서 받은 여자 배우 조연상도 있고 막 이렇게 합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상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받을 것 같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이게 얼마 자고 일어나서 전화가 왔어. 상 받으셨어요? 네, 처음에 이러다가 이제는 한 50개 정도 되니까 예, 여기는 어딘데 무슨 상입니다. 아, 예. 이 수준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해외 영화제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이메일로 수상 소식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메일을 열어보면서 처음에는 와! 막 이러다가 지금 왔네. 아니, 그리고 놀라운 게 보세요. 방송에서 7월에 하차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8월 4일인가에 영화 촬영 시작 크레인크윈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출품을 했는데 막 한 9월 달부터 거의 한 달에 한 30개 받았고 지금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하루 이틀에 한 번씩 소식이 오는 그래야 지금 이게 55관왕이 되거든요. 우리가 왜 흔히 그 얘기 하잖아요. 평생 받을 상 한꺼번에 다 받았다. 좀 그러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와, 아까 트로피하고 상장 한번 쫙 영상으로 훑고 가던데 이거 대단한 기록이죠. 홍정선 기자도 기자 생활하면서 이렇게 상 많이 받는 영화 보셨습니까? 못 봤죠. 그리고 사실은 지난해부터 올해 요렇게 하나 그대 어이갈이라는 영화가 요것도 지금 50개 가까이 받고 있지만 아직 50개를 못 찍었거든요. 요 영화도 굉장히 이창렬 감독의 어떤 우리나라의 그 장래 문화와 또 부부간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존엄사 문제를 다뤘는데 이것도 굉장히 지금 1년 가까이 막 50개 가까이 받고 있었어요. 저는 사실 이거 깨지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짜장면 고맙습니다가 또 바로 또 이렇게. 근데 이게 다 두 작품이 한국 영화라는 게 너무 뿌듯합니다. 네, 진짜 자고 일어나면 수상 소식이 전해지니 아까도 살짝 말씀하셨지만 자고 일어나니 내가 스타가 됐구나 이런 걸 진짜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감독이라는 호칭이 제 호칭이 아닌 것 같고 현장에서도 감독님 이러고 부르면 저를 부르는 거 아닌가 보다 하고 뭐 딴청을 부리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저도 모르게 감독님 하면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감독은 감독인가? 이런 생각하게도 되고. 아니 진짜 그 영화계에서 이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어떤 영화인지 홍 기자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 이제 짜장면 고맙습니다가 이제 두 분의 감독님 이름이 있어요. 신성훈 감독, 박영애 감독. 이제 이 신성훈 감독은 이 영화의 제작을 맡은 제작사 대표입니다. 제가 뭐 조금 소개해드리면 이제 그분이 이 박영애님 우리 감독님 SNS를 보다가 어떤 장애인 부부의 사진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게 한 번 이렇게 올린 게 아니라 우리 박 감독님이 계속 오랜 세월 봉사활동을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깊은 인연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혹시 박 감독님하고 같이 하면 이 이야기가 영화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뭐 기획, 제작, 진행 이걸 또 신 감독님이 맡으시고 우리 또 박 감독님은 또 이런 재주 있는지 몰랐는데 원래 또 이렇게 나중에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어린이 동화 그 동극 같은 거 대본도 쓰시고 연출도 하셨던 일이 그래서 이것도 직접 이렇게 시나리오 쓰시고 연출하고 하면서 완성이 됐는데 자 이야기의 소재는 장애인 부부를 다루고 있어요. 한 분은 이 어떤 선천적으로 이 하반신이 불편하시고 한 번은 지적 장애가 있는 그런 분들인데 그 두 분이 만나게 돼요. 제가 조금 나중에 개봉하면 영화 많이 보시라고 설명 조금만 드리면 이 두 분이 이제 그 중에서 여성분이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복지관에 에어컨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이때 오신 남자분 이 에어컨 수리 기사분이 약간 지적 장애가 있지만 느리지만 굉장히 또 열의를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반하게 되고 요 뒤는 얘기 말씀 안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랑을 보여주는데 이 사랑 속에서 먼저 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봤는데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고 아주 이거 상 받을 만한 영화다 이렇게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얘기만 들어봐도 야 이거 한번 보고 싶다 싶은데 시사를 가족들하고 해보셨어요?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저희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편집이 딱 마치고 나서 저희 거실에서 일부러 불을 다 끄고 그리고 이제 시청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편집 과정에서도 많이 봤고 촬영을 쭉 같이 했었으니까
근데도 너무 그 감동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디선가 뭐 훌쩍이는 소리도 들리고 엄마가 한 영화가 이렇게 완성이 됐구나 그런 느낌에서 그랬는지 스토리가 또 감동을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각자의 다른 느낌으로 참 감격적인 그런 가족 시사회였습니다. 네. 앞서 살짝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영화 관련해서는 이력이 없으신데 이 영화 촬영을 하게 된 계기가 앞서 얘기했던 봉사활동이었던 네네. 거죠. 제가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고 지낸 그 부부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평소에 글 쓰는 거 좀 좋아하는 편이라 SNS에 그분들의 사랑 이야기를 쭉 써오면서 또 결혼식을 하는데 굉장히 제가 좀 많이 뭉클하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해서 그 결혼식 사진과 그 결혼하게 된 내용과 이런 거를 이제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신성원 감독님이 그거를 보시면서 영화화하면 참 많은 감동도 있고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시고 그러면 그 실화 바탕의 영화이기 때문에 실존 인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이 스텝으로 와야 더 진정성 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를 좀 설득 아닌 설득을 했고 저 또한 처음에는 내가 여기 들어가서 괜히 또 민폐나 되는 게 아닐까. 나이도 있고 경험도 없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가슴속에서 조금 뭔가 움틀움틀하는 게 느껴져요. 네. 제가 평소에 좀 뭔가 도전하는 거 좋아하고 새로운 거 배우고 뭐 시도하고 이런 거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또 가족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고 특히 이제 남편이 많이 옆에서 당신 오랜 동안 시부모님 모시고 참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 많이 해봐 이렇게 격려도 많이 해주고 해서 용기를 내서 했었습니다. 아니 겸손하신데 사실 이게 영화 전에 이 시나리오만으로도 한중영화제에서 단편 시나리오상 받으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감독이 출연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같이 감독을. 그쵸. 그러니까 이를테면 맞아. 글 책이 나올 때 보면 공저. 그렇죠. 그렇게 해주십시오 한 거고 수락을 하셨고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가족의 든든한 응원이 있었네요. 네, 특히 누가 제일 응원해줬어요? 아무래도 이제 같이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남편이 많이 응원을 해줬고요. 물론 이제 배우 아들이 있으니까 이제 많이 그 도움을 많이 줬죠. 시나리오 작성 단계부터 많이 도움을 줬고 또 영화 이제 저희 작은 아이가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영화의 모든 음악을 또 맡아서 또 담당을 해줬고 또 저희 남편은 잠깐이지만 또 출연도 했습니다. 그래요? 남편분도 네, 그래서 저도 또 거기서 배역을 하나 맡아서 또 연기도 했었고요. 정말요? 저희 온 가족이 그냥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출연했던 참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그 남편분 출연료는 얼마나? 못 주지 않으셨을까? 아니 근데 저 큰아들 뭐 작은아들 이럴 게 아니라 이름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 큰아드님이 이태성 씨잖아요. 이 영화에서 이게 장애인 부부의 사랑인데 당연히 사랑은 우리랑 똑같은 건 너무 당연한데 아무래도 이제 사회에서 어디 데이트라도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요때 조금 이 착한 아저씨 사장님이 필요한데 그 역할 하셨고 또 또 성유빈 씨는 제가 영화를 못 본 대신 정말 여기저기 많이 물어봤거든요. OST 눈을 감아도 그게 너무 좋다고. 근데 그거를 또 온 가족이 다 했네.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인건비는 좀 많이 들으셨겠어요. 네, 뭐 어차피 저 예산이다 보니까 가족을 총 동원했습니다. 아니, 근데 감독님께서 지금 가족 자랑을 이렇게 굉장히 덤덤하게 겸손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이렇게 최고의 지원군인 가족이 있었기에 순조로운 데뷔전을 치르고 계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워드로 알아보는 박영애 감독의 도전 인생 두 번째 키워드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저거예요. 나의 치열한. 아들, 나의 손자. 정말 치열한 연예계에서 성공한 그 아들 둘이 있고 얼마나 뿌듯하시겠습니까? 영화를 이번에 만드시면서도 그걸 느끼셨을 거예요. 네, 많이 느꼈습니다. 네. 뭐 아들들이 없었다면 아마 영화의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영애 감독님의 이런 그 예술가 집안의 DNA는 어디서 나온 걸까 찾아봤는데
감독님이 원래 무용학도셨다고 합니다. 오호. 무용을 전공했는데 결혼 후 육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무용을 그만두게 됐는데 그러다 다시 전공을 살려 학생들을 가르치셨다고 해요. 하지만 심각한 허리 통증 때문에 이내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무용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어떤 무용을 전공하신 거예요? 아, 전 한국 무용을 했습니다. 오, 잘 어울리세요. 잘 어울리신다. 얼마나 그 하다가 근데 허리 통증 때문에 그만두셨다고요? 아, 네. 제가 허리가 좀 많이 좀 약해서 허리가 굉장히 좀 많이 심하게 아팠었어요. 예, 그래서 계속 할 수 없었고 또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종교의 힘으로 또 많이 치료를 받고 또 그 이후에 또 종교적인 무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뭐 예능 보면서도 굉장히 예쁘시다 했는데 오늘 분장실에서 딱 뵙고 네. 오 실물이 더 예쁘시네 하면서 이 얼굴 속에 성유빈 씨도 있고 이태성 씨도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무용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무용이 사실 이 몸의 표현이 중요하고 또 이게 음악과 뗄 수 없는 게 무용이잖아요. 요걸 딱 반 나눠서 어떤 표현은 배우 이태성 씨가 어떤 음악적인 건 가수 성유빈 씨가 딱 반 갈라서 나눠 가셨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근데 아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태성 씨가 배우 하기 전에 다른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네, 저희 태성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 선수였었습니다. 네, 야구 선수였다가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야구를 그만두게 됐고, 예, 저희 이제 부모로서는 진로가 걱정이 됐는데 본인에게 그 진로 결정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줬고 본인이 또 이쪽 길로 한번 자기가 가보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저희는 또 이제 적극 밀어주게 됐었죠. 사실 이 고교 정말 유망주였어요. 정말 잘하는 선수였는데 어떻게 배우가 됐을까? 이렇게 어깨 근육 찢어졌잖아요. 그때 요때가 1980년대 초반이었는데 야구 영화 있었어요. 슈퍼스타 감사형. 여기에서 이게 아무리 야구 영화여도 좀 야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이 오비베어스 구천서 선수 역할을 이태성 씨가 한 거예요. 요걸 계기로 이제 배우의 길에 들어서게 됐는데 고교 유망주였던 걸 제가 그냥 단적으로 시청자 여러분이 잘했구나 알 수 있게 하나의 일화를 말씀드리면 사실 이태성 씨가 배우 시절에 이 흔히 시구라고 하죠. 야구 경기 전에 시작할 때 시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키로수가 119kg가 넘었거든요. 뭐 이거 보통 선수가 아니에요. 아이고 선수들은 민망해서 어떡해요. 아니 그리고 연예인 야구단에서는 서로 모셔가려고 난리겠는데요. 이거 스카우트 경쟁이 일겠는데. 네. 그렇죠. 근데 두 아들을 연예계에 뭐 감독님이 직접 데뷔시킨 건 아니지만 데뷔해서 성공을 해요. 네. 그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좀 알고요. 부모님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의 할 일은 그 아이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고 많은 경험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두 아이들 다 본인이 선택한 길이고 또 저는 늘 본인이 좋아하는 거,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그 인생을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해왔었는데 지금 뭐 두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면서 또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인정도 받고 하니까 저로서는 부모로서 많이 흡족합니다. 이런 또 그 교육 방법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이태성 씨를 인터뷰를 여러 번 해봤었는데 굉장히 예의가 바르시고 매너가 좋으세요. 따뜻한 성품을 가진 분이라는 게 정말 물씬 느껴졌었는데 제가 이야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밖에서는 뭐 영화 감독님, 배우와 가수의 엄마이지만 집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손자가 있는 그냥 여느 할머니시라고요? 아니 주변에서는 늦둥이로 오해할 것 같은데 이런 경험 없으세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한승이를 데리고 이렇게 어디 외출을 하면 늦둥이시네요 이러다가 또 어디 가서 한승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호칭을 하면 그분들이 또 깜짝 놀래요. 할머니예요? 그리고 할아버지예요? 이렇게 놀라시는데 귀여워라. 저희도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도 그렇게 또 나이 들어 보이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할머니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좀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놀랬죠. 안 놀랬다면 거짓말이고 어느 날 태성이가 전화 와서 엄마 좀 있으면
할머니 돼요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저희 이제 시어머니께서 많이 병원 중에 계셨고 결혼식을 서두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승희가 먼저 태어나긴 했는데 지금은 한승희 덕분에 또 즐거움도 있고 또 제가 그 당시 그 나이가 50대 초반이라 어떤 그 갱년기가 올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이들 다 키워놓고 조금 허전하고 쓸쓸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한승희를 키우면서 또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일단은 제가 다 접었고요. 그냥 한승희를 잘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또 배우기도 하고 하면서 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키웠습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 주신 그 교육과는 손주 한승희에게도 통하는 건가요? 마찬가지인가요? 아, 네. 그거는 뭐 더 하면 더 했지 더 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제 아이들을 키울 때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 관심과 뭐 물질적인 투자나 또 사랑이나 이런 부분이 남편, 시부모님, 이게 아이들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한승희를 키울 때는 제가 100% 한승희한테 모든 거를 다 남편이 질투할 만큼 한승희를 위해서 다 제가 헌신을 하고 또 같이 아빠나 삼촌보다 더 좀 잘 키워보려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가 없는데 좀 궁금한 게 아들과 손자를 키우면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들을 키울 때는 나뉠 수밖에 마음이나 이런 게 나뉠 수밖에 없는데 손자는 그냥 온전히. 네네, 온전히. 손자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박영애 감독님이 연예계에서 유명한 아들 바보, 손자 바보이십니다. 얼마나 정성을 쏟으셨냐면요. 첫 번째, 간식을 제대로 먹이기 위해 제빵은 내가 직접 배운다. 두 번째, 재밌게 책을 읽어주기 위해 동화 구연을 배운다. 그리고 보너스로 와우. 마술까지 배우셨다고 합니다. 와. 제가 아는 할머니 중에 진짜 제일 최고 할머니. 최고 할머니. 아니 그래서 손자 양육을 위해서 배운 이 모든 것들이 감독 생활을 할 때 자양분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밑받침이 돼서 또 겁없이 이제 또 달려들지 않았나 저는 생각도 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많이 봉사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봉사활동을 했던 그런 따뜻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영화에 잘 녹여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보태 말씀드리면 마술 배우셨다고 했잖아요. 그 마술에다가 아까 글 쓰는 거 좋아하신다 했잖아요. 이 아동극을 합해가지고 마구마구라는 극단을 만드셔서 직접 극본 쓰시고 연출하시고 제작하시고 순회 공연을 하시고 이게 근데 이걸 이제 다니면서 무료 공연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 나눔, 실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칭찬할 만한데 본인 입으로 말씀을 못 하셔서 정말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데 앞으로 계획이 더 궁금해집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는 이제 대부분 많이 저한테 차기작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요. 차기작보다는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작은 그 공연에서 오는 그 큰 기쁨 그거를 제가 잊을 수가 없고요. 일단은 제가 건강이 좀 많이 약해진 상황이라 건강을 좀 더 보충을 해야 되겠고 또 그런 작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잔잔한 그런 행복감을 더 마음속에 충분히 채우고 또 그런 후에 제 차기작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아유 더 얘기 듣고 싶은데 시간이 모자라네. 아쉽네요. 네, 오늘 박영애 감독과 즐거운 만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GC 인삼공사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홍삼 오일이 식약처로부터 전립선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우리나라 중년 남성의 절반가량이 앓고 있는 질환인데요. 특히 노화에 의한 호르몬 및 성장 인자 등의 불균형으로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발생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올라가고 증상이 심해져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KGC 인삼공사는 전립선 비대 유도 모델을 활용한 전 임상 시험에서 홍삼 오일의 섭취가 전립선 비대를 유발하는 성장 인자 등을 조절하여 전립선의 무게와 두께를 감소시킴을 규명했다고 합니다. 오늘 눈길이니까 네. 걸어 다니실 때도 또 운전하실 때도 조심해야죠. 네, 오늘은 미끄럼 관련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안전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